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월마트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다가 체제 개편안이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한 것이 지수의 호재가 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0% 상승한 23,458.3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82% 높은 2,585.6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0% 높은 6,793.29의 장을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도 대체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산업 생산은 허리케인 악영향에서 벗어나 두 달째 증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0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6% 증가했습니다. 지난 11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0,000명 증가한 24만 9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과 재고가 증가한 가운데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감산 연장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34% 내린 $55 1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최근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이후로 주춤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간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상원 통과 소식이 있었고 경제 지표도 호재였고요.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이 전해진 것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이 됐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보죠. 코스피 시장을 외면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코스피가 오랜만에 좀 웃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0.66% 상승한 2,534로 거래를 마쳤는데 6거래일 만에 오름세 전환이었고요. 한편 코스닥은 여전히 연중 최고치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주가는 780선을 넘어섰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가 780을 돌파한 건 2년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국내 증시를 움직일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11월 17일 금요일 출정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또 공화당 지도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 오늘 새벽이었죠. 간밤에 미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미국 뉴욕 증시 상승의 또 한 요인으로도 작용이 됐었는데요. 아직 상원과의 합의가 남아 있어서 연내 통과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좀 봐주시고요. 또 향후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의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증시에도 상당히 많이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이 많이 상승한 효과가 바로 이 하원의 통과가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상원 쪽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다는 이런 어쨌든 한 고비가 넘어갔다라는 이런 이야기고요. 상원에서 어떻게 보면 투표수가 좀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투표수가 52석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공화당 쪽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거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반대 의견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금 미국 지수를 많이 짓눌렀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이런 모습은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지금 현재 공화당과 트럼프가 밀고 있는 이 세금 개혁안 같은 경우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또 받칠 모양으로 되고 있을 것 같고요. 증시에는 또 긍정적인 모습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는 불안하긴 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100석 중에서 52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몇 명만 이렇게 오버가 돼버리면 조금 많은 이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를 좀 봐드렸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세제 개혁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첫 의원이 나왔다고 하죠.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미국 언론들도 좀 보도를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아마도 공화당 측 그리고 민주당이 모든 사람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또 한두 명은 또 찬성해주는 분명히 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50석은 아마도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지만 연내에 꼭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우선은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하기로는 지금 현재 주가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 다 예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전 세계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이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기업에 계속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해 줄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또 상설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협정은 만기와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아서 파격적인 조건이다라고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의 대외 안전판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어제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실제적으로 우리 증시도 아주 화답을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환율 같은 경우도 강한 강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더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하고의 계약 연장에 이어서 신용등급 AAA 최상위국과의 이제 협정이 된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화 스와프 이번에 한국은행 쪽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한 단계씩 더 끌어올려주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통화 스와프와 연장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 캐나다의 또 이런 통화 스와프 어떻게 보면 2차 랠리가 시작되는 이런 단계인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캐나다와 이런 통화 스와프를 한 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캐나다, 미국, 유로존, 영국 그리고 일본, 스위스 등이 세계 6대 통화국의 기축통화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번에 캐나다와 이렇게 기간도 없고 한도도 없는 이런
이런 통화 스와프를 이렇게 체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통화의 안정성이 많이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어떻게 보면 외환 위기 시에 안전장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확보가 된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만기와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는 파격 조건이라는 게 상당히 큰 이런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뭐 양국 다 안정적인 국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상대 자금을 어떻게 보면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이 닿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따지신다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은 왠지 자기 국가 돈이 자기 돈같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이거 우리가 캐나다 달러를 빌려올 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빌려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런 개념으로는 마이너스 통장 이런 개념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 볼 텐데요.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1,100원 선을 깨고 또 지난해 9월 말 이후로 처음으로 달러원 환율이 1,099원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워낙 강세뿐만이 아니라 그 속도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또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원화가 지금 많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중국과의 통화 수합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원화가 강세 쪽이다라는 거. 물론 사실은 달러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더 강세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 원화의 강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다루었던 캐나다와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면서 10원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주가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떨어지면 좋나라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것은 누구다? 결국은 바로 외국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외국인은 흐름 자체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겁니까? 결국은 흐름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즉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28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똑같이 28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가 나와버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돈을 번 거다라는 식으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평가익은 계속해서 플러스가 난다라는 거. 원화가 강세가 나타날수록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현물을 계속해서 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원화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 즉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호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실적이 좋으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통화 수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다는 걸 캐나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통화 수합이 된다.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참 긍정적인 이런 서클이 좀 돌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모습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연말 정도 되면 다시 1,110원 위로 다시 다 위로 옵니다.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속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업들이 속도가 환율이 서서히 우리가 기업이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리면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할 능력이 조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될 이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전략 한 말씀 여쭤볼게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랠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최근까지 사실은 코스피는 조금 쉬고 계속해서 코스닥만 열심히 날아가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제까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도 아마도
계속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코스피는 안 돼? 이제 코스피도 어느 정도의 조정을 마치고 상승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속도 면에서는 당연히 코스닥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렇지만 코스피도 이제는 동시에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2017년보다는 이제 2018년의 이런 기조로 조금씩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거니까 2018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의 결국은 실적입니다. 올해 거의 3, 40%에 대한 실적이 업이 됐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이런 지금 현재 이슈가 나오는 것은 한 10%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순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지금 현재 2,600원저리까지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더 2,800에서 2,900 정도까지의 흐름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즉 긍정적으로는 스탠스가 계속해서 나온다. 즉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승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급격한 상승, 즉 코스피가 1월에서 10월 달까지 급격한 상승이 있었으니까 거기를 좀 따라가려는 모습 나온 후에 이런 좀 안정된 흐름이 이렇게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은 결국은 코스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가를 좀 많이 쳐다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차장과 함께 경제 이슈 분석하고 또 투자 조언까지 구체적으로 얻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21명의 승진을 시키는 임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2013년 이후로 최대 규모였다라고 하는데요. 철저한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기사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장님? 네, 남의 회사 인사 잘 봤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와, 부럽다. 네, 이거 하나인 것 같고요. 예. 임원 승진이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2013년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최대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승진도 많았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단순히 그냥 부럽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가와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코스피 지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네. 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일단 무엇보다 이제 R&D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승진 임원들이 많았다. 50%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R&D 쪽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계속 육성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충분한 보상을 하겠구나라는 관점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부사장 승진폭을 확대했다는 얘기들, 네. 그리고 외국인 승진 같은 경우도 늘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글로벌 현장에서 애쓴 분들한테 또 공이 돌아갔다라는 쪽으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여성 인력도 승진 기조는 유지했다라는 관점들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했던 이 흐름들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인사뿐 아니라 이제 조직 개편 얘기도 나올 겁니다. 네. 예, 한 연말쯤 가게 되면 조직 개편에 대한 사업 부문별의 여러 가지 방향과 그에 따른 어떤 흐름들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직 개편을 했었을 때 과연 어디에 무게를 두면서 어느 쪽에 중점 사업들이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와 그리고 특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어느 쪽의 사업들이 또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된 쪽의 낙수 효과들도 같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볼게요. 이게 주주들에게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이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한테는 이제 앞으로의 청사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직접적인 주가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인사와 주가의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바는 일단 주주가치
가치 재고 방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계속 관심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장에선 좀 올랐었지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이 두 가지 흐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쏠려서 어디 쪽에 관심을 갖느냐의 차원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당장 오늘 흐름으로 앞으로의 또 12월 초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지금은 관심은 셀트리온으로 더 가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좀 더 가 있다는 쪽으로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은 코스피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거나 낙폭이 커진다고 한다면 코스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흐름 쪽에서 삼성전자는 일단 주도적인 흐름은 잡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 잘 나왔고 4분기까지도 여전히 이런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주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어갈 것이다 라는 관점은 이견이 없는데,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300만 원 시도를 들어간다, 이 부분은 아직은 아니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서서히 또 준비는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매직 기간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한 이제 여름 때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없으면은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는 쪽의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코스닥 쪽에서 너무 뜨겁다 보니까 오히려 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일단 시장의 중심이라는 관점 쪽에서 비중을 살짝 줄여서 이제 중소형주 랠리에 같이 동참하는 건 괜찮은데, 삼성전자를 싹 줄이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코스닥 쪽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또 반대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올해 국내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또 앞서서 은행 업종들의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투자 이익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보험 업종은 어떻습니까? 네, 보험사를 보면서 이제 또 실적이 나왔는데 보면 이제 순이익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보니까 7조 원이 넘어가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 늘어났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장사 잘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조금 구분해서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순이익이 13% 정도 증가를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급보험금, 그러니까 즉 보험료를 받아다가 보험금을 주는 거, 이쪽은 많이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투자 영업이익 쪽, 그러니까 즉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얼만큼 이제 예금이나 주식이나 특히 대부분 또 주식 쪽 만만치 않았겠죠.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인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보험사 물량들을 따오려고 증권사 법인 쪽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영업이익은 늘어났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로 16% 순이익이 더 조금 생명보험사보다 낮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기반들이 손해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자동차나 여러 가지 이제 보통 보험사 입장 쪽에서 봤었을 때 사고가 그만큼 덜 나고 보험료는 그대로 받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는 편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처분이익까지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보험사가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똑같이 예대 마진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똑같이 이익이 늘어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보면은 또 금리가 올라갔을 때 피해 중에 하나는 갖고 있는 채권들이 평가 손실이 나게 되죠. 네, 그런 상황이 나왔었을 때 흐름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투자 운용 수익, 주식 투자 같은 부분들 쪽은 또 평가액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를 여러 가지 두드려 봤었을 때 금리 상승기에 그래도 이익이 늘어나는 측면들이 조금 더 높더라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보험사 입장 쪽에서는 또 하나 약점 중에 하나가 이번에 국제회계기준 IFRS 쪽에 변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율과 같은 쪽을 좀 더 체크를 하면서 보완을 해야 수익성이 좀 더 어떤 외형 성장이 아니라 수익성을 좀 더 챙겨야 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아무래도 좀 부담은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이번 정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험사에 대한 약간 이제 매스를 가하는 부분들, 특히
실손보험료가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청구된 게 아니냐라는 제기가 많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료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계를 정비하겠다라고 좀 나온 입장이니만큼 이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더 너네들이 많이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깎아줘라라고 나오게 됐을 때 보험사 입장 쪽에서는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순익 구조에 대해서 영향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측면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앵커님은 질문을 하시겠죠. 예, 그럼 보험주를 사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도 금융권의 테두리 안에서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실적 규모 따져가면서 접근한 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 숙제 요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뭘 고르냐? 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삼성생명이 제일 낫겠다라는 쪽이고요. 삼성생명을 바라볼 때 이름값인가요? 삼성이라는 타이틀? 아무래도 그거죠. 예. 그거 빼고 나면은 좀 힘들겠죠. 그런데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7.5%. 예. 그 삼성화재도 물론 있지만은 어떤 그 자본 규모나 이게 자본으로에 따른 어떤 투자 이익의 규모들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삼성생명이 좀 더 낫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지분 가치나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또 배당금을 확대하는 경향이라고 보면은 당연히 삼성생명들도 이 이익이 반영이 되겠죠. 이런 관점을 다 생각해봤을 때 오히려 삼성생명이 제일 낫겠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업황에 대한 전망,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할까요? 저희 바이로 할까요? 셀로 할까요? 중립? 예. 제가 이제 투자 분석부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중립보다는 조금 상향하는 정도. 그 정도로 정도요? 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12월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고, 네. 저희 이제 한국은행도 11월 말쯤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일 것 같은데, 이렇게 세 업종을 나눈다면 그 중에서 탑픽은? 아무래도 예.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이 제일 큽니다. 예. 제일 큰데 그 안쪽에서 그래도 셋 중에서 네가 갖고 있는 카드가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증권 카드를 고르겠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왜냐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장의 뜨거움을 반영하는 게 증권주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조적으로 은행주도 또 상승했던 측면들이 좀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주는 오히려 어떤 시장의 관심과 특히 증권주를 바라볼 때 아직까지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감안하고 거기다가 시장이 뜨거우면 당연히 신용융자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최근 나오고 있는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봤었을 때도 이자 수익과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증권주에 대한 소외 측면들이나 탄력들이 아직까지는 더 남은 게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증권주가 낫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요새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한테까지. 네. 지금 시장이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어느 뭐 행사를 가든 어떤 네. 분들을 만나든 네. 요새 제약 바이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는 질문이시거든요. 네. 부장님은 증권사에 계시잖아요. 네. 요새 매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은 일단 예. 소개시켜 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게 예. 이제 코스닥이고요. 네, 중소형주고 거기다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이오주입니다. 네, 바이오주 같은 경우 일단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주는 시가총액 10개 중에서 7개가 바이오주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쭉 봤을 때 45%가 바이오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이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는 70%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를 떼놓고 코스닥 종목들을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그럼 이 바이오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일반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다시 주식 좀 해봐야겠다라고 찾아오셔서 바이오주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바이오주 관련돼서 이제 한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 한 3분에서 5분 지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표정이 나는 누구인가? 지금 과연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예. 멍한 표정으로 이제 왜 그런 걸까요? 하기 시작하고요. 바이오 용어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예, 예. 그만큼 나오는 얘기들 특히 셀트리온 관련돼서 마 시리즈 있죠. 허주마, 트룩시마 이런 얘기들 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부분부터 예. 거기다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일반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 쪽에서 바이오 쪽을 그래도 관심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고 기업 IR을 가게 되면은 기업 IR에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홍보 담당자 누구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약 한 15분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참석했던 인원의 반이 예. 졸기 시작합니다. 예. 그것도 뒤로 졸죠.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또 바이오 어렵죠. 업종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또 좀 더 전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약사분들이나 의사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바이오 쪽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 해당 분야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만큼 어려운 분야고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이나 흐름들도 상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었을 때 저희가 분석하는 입장 쪽에서도 바이오 회사들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겠죠. 네.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신약을 개발해서 이 정도까지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정보의 한계력과 이해력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바이오주의 아쉬운 측면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죠. 이 삼형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다 합치게 되면 현재 현대차 시가총액까지 육박해 있습니다. 어제 일제히 사상 최고치 갔잖아요. 그렇죠. 그 삼형제가. 네.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셀트리온 그룹을 바라볼 때 현대차의 위상과 현대차의 그 시가총액까지 올라오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비교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할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고 예. 또 하나 신라젠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시가총액 지금 벌써 5위, 4위 정도까지 올라온 그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의 시가총액까지 거의 근접해 왔습니다. 예. 그만큼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그리고 기술 수출료를 충분히 받아내고 있는 한미약품의 수준까지 과연 신라젠이 끌고 온 게 맞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바이오주에 대해서 흐름들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숙제는 딱 하나입니다. 즉 그러면은 주가는 가격이죠. 가격과 저희처럼 이제 주가를 분석할 때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상황 쪽에서 저희 같은 이제 가치를 생각하는 매매 입장에 봤을 때는 솔직히 바이오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게 그냥 거품이고 주가를 예. 설명할 수 없다는 수준밖에 볼 수는 없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핫하고 오르는 건 바이오 제약 쪽인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매매와 분석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지금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치는 가치로 인정을 하되 매매는 시장의 자금과 관심이 이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매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버블이 충분히 나오고 이 상황 쪽에서 이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비싸다는 걸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시작해서 오를 것 같으니까 매매하느냐 이 차이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접근을 하시되 가격의 버블도 상당히 껴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중을 100이라고 했을 때 네. 제약 바이오 쪽을 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비중을 들어가면 좋은가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30은 30%.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요. 하지만은 예. 일단 이제 주가의 단기적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거기서 무리해서 대응하시는 것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바이오주나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서 또 헬스케어 쪽으로도 넘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대응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좀 더 다변화된 전략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쪽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이제 기관의 전략을 본다고 한다면 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목에 뜨겁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코스닥에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900억대 팔고 기관이 한 500억대 매도를 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한 2천억대 매수, 코스닥은 3천억대 매수로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와 이제 코스닥이 뜨거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기관의 매수세의 상당 부분은 ETF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코스닥 150 ETF라든가 레버리지 ETF 이런 네. 쪽에 자금들이 쏠리다 보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ETF는 해당 종목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큰 시장에 대한 지수의 흐름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바이오 지수도 사고는 싶은데 기관의 입장에서는 저거 너무 비싸다. 어떻게 보면 좀 대응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ETF를 사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는 쪽으로 맞섰을 때 이 ETF에 대한 관점들도 기관들이 움직여서 나오고 있는 시장에 대한 큰 변화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하나의 또 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사시는데 과연 뭘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ETF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 오르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서 그러는 건데 이제 정책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제약 바이오주가 쉴 때 다른 정책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의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요? 네,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또 보통 보면은 코스피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IT 업종의 일반된 흐름들로 가다가 이제 업종과 종목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지금 대형주라고 하는 바이오 쪽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예. 이쪽도 업종과 종목이 또 이제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셀트리온이 이제 내년 초면은 코스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시가총액 구분들이 다시 한번 재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이제 바이오주의 쏠림 현상들이 코스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예.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구분들이 오히려 나도 코스닥 시장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소외받았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가장 떠오르는 쪽은 펀드멘탈과 실적과 나오는 부분들을 계산한다 그러면 IT 관련된 쪽, IT 장비 부품 재료주 예. 이쪽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엔터주죠. 엔터주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중국 해빙 모드로 들어와서 내년에 또 2월이면은 평창 올림픽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창 올림픽 때부터 중국인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봄 때까지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명동은 또 미어 터질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이제 그 K-뷰티 쪽과 관련된 어떤 그 컨텐츠, 엔터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쪽 이쪽에 대한 시각들이 다시 변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바이오주의 일변도에서 또 하나 변화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이오주 쪽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도 변화 가능성도 염두를 하시면서 다변화된 정책, 특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이 또 다른 축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매매에 동참할 수 있는 여유와 그에 따른 어떤 전략적인 변화도 같이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전략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다시 한 했습니다. 번만 정리해 주실까요? 예. 예. 또 말씀드리라는 건 좀 그러고 근데 이제 네. 전략을 말씀드릴 때 지금 딱 하나 챙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 그겁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단기 과열이냐. 지금 차트 보게 되면은 쭉 이번 주 내내 올랐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까지 이렇게 쭉 올라온 시장들이 단기 과열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은 보일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있는데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630선, 650선부터 한 780선까지 약 20%에서 25% 정도 올라온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좀 더 큰 시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주봉, 월봉, 연봉을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한 장기적으로 지금 직전 고점을 따지게 되면 2015년도 7월달 고점이 788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780선이죠. 거의 다 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내 나왔던 어떤 악성 매물이나 이런 걸 다 털고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게 되면 다음 고점대가 어딘지 아세요? 다음 고점대는 앞으로 10년 전 쪽 2007년도 7월 달입니다. 그때가 840선이었었죠. 예. 그러면 10년 전 정도 거의 횡보하다가 이제 막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여기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제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만큼 다시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한 흐름들이 기술적에서는 여러 가지 내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또 하나 다음 달 중순 가게 되면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죠. 이쪽에 대한 분위기도 정부에서 나쁘지 않게 오히려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계속 관심은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들을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게 투자 전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1부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재 반갑습니다. 김효도입니다. 네. 예,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먼저 국내 선물 쪽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저희는 제가 330 지수까지 약간 깨는 걸 본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걔네들 거의 10%가량 되는 구간들 추세 매도로 그다음에 중간 매도로 계속 먹었었고요. 그제 야장 때 330.80까지 찍어서 저희가 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얘도 목표가 다 왔을 거냐 아니면 제가 약간의 오차로 좀 더 봤을 거냐. 그래서 어제 시가가 시작되면서부터 어제 333지수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330지수 332.50 주변머리에서 시작되는 걸 보고 매수 쪽으로 세겠구나. 그래서 이왕 찍었다
생각을 하고 저가에서 사인을 드렸고요. 걔네들 목표 335.30, 그 다음에 336.30까지 1포 추가적인 1포까지 또 열면서 추세 매수 목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속된 말로 어제 또 대박을 냈죠. 그래서 지금 야장대 336.30 정확히 와 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이렇게 또 사인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예상 지지력대는 334,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336.50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리딩할 때는 336.30 안착하지 못하고 시작이 된다면 우선은 335.30부터 336.30까지 중간 보합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아래 구간 334 지수를 저항으로 윗 구간 1포 내외의 보합만 보고 매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36.30, 50 위쪽에서는 매수 쫓아간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336.30부터는 매수 힘이 빠져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1포 내에 보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추세 매도와 그 다음에 매수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던 국선장이었습니다. 네. 예, 선제 트레이더 따라 가시는 분들은 국내 시장에서 승리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해외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해외 선물 시장도 이렇게 달러 인덱스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선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해외 선물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보합장 주목, 박스권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타이틀도 그렇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얘네들은 돌파한 이후에 매수 잡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다시 보합을 보는 거죠. 어차피 돌파 보고 박스권 보고 하든 다들 보합장입니다. 특히 오늘 금요일이고요. 자, 어제도 추세 매수가 마무리된 다음에 매도를 지속적으로 드렸다 그랬죠. 그리고 어제는 눌림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늦게 갔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별로 움직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는 대략 10만 원 안쪽에서도 매매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오후까지 보는데도 별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대부분 약수익으로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우선은 유로는 예상 저항들 똑같이 드립니다. 해외 선물 쪽은 전체적으로 큰 매수를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눌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저항점들에서 작은 구간들 익절 잡고 따라잡고, 그 다음에 소액을 빼먹는 구간이라서 어제와 유사한 지지 저항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유로는 저희가 1차 목표로 매수 쪽에서 끌고 왔던 1.1700대 큰 바운더리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1840대 여전히 저희가 목표로 끌고 와서 또 그 자리부터 돌렸던 그 구간들 그대로 둘 거고, 아직은 매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목이 끝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반등 매도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도 지금 55불대 지지력에서 지속적인 매수는 드렸으나 오늘은 그냥 박스권 전략으로 다시 변경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거의 60핍에서 70핍 정도의 수익이 어제 그제 재차 났었고요. 어제도 55불대 지지력에서 매수를 드렸기 때문에 한 60핍 정도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반적인 구간들 너무 보합이라서 여기서 방향성들 다시 한번 체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55불과 56불 한마디로 지금 보자면 54.90이고 그 다음에 55.60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박스권 55불대와 56불대 박스권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싸우심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12830 저항에 12760
지지력 예상해서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의 확산 전략, 한마디로 보합이든 확산이든 갇혀있는 바운더리 전략도 똑같고요. 어제도 얘네들 또 눌림 매수 들었는데 너무 수익이 나지 않아서 하단부 깨지 않으면 홀딩에 약수이청 전략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목요일 날부터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도 좀 더 쉬어가는 박스권 전략으로 매매하심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리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서울, 경기, 강원과 충청, 경북 북부에 5에서 10mm, 전남 해안과 전북은 5mm 내외, 그리고 제주도는 10에서 3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산간이나 일부 내륙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눈, 중부와 전남 해안 지역은 오늘 밤 사이에, 경북 북부와 전북 지역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요. 또 종일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춥겠는데요.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더 밀려오면서 주말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습니다. 강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단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남서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한낮에도 1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도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를 살짝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 하늘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과 제주도, 경북 내륙 산간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북부와 전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또 충남과 호남, 제주도로는 일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